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쇄신론이 국민의힘에서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오늘 그 고민의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7명을 교체하는 전면적인 인물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아직 고개를 갸웃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국민의힘 당직 개편을 중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이동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주말 긴급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습니다.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비롯해 지도부가 사안마다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는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당 체질 개선을 위한 3대 혁신 방향과 총선 준비기구, 인재영입이 출범 등의 6대 실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선거 참패로 혼란에 빠졌던 당은 일단 김 대표 체제로 혁신에 나서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민주당은 국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정쇄신이나 당정관계 기본적인 변화 이런 거는 전혀 좀 찾아볼 수가 없는 단순 꼬리 바꿔치기다. 김 대표가 자신의 공언대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2기 지도부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인적 쇄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만 보면 영남 색채가 확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사무총장이 경북 출신이어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나머지 인사들의 특징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3력 중 한 자리인 정책위 의장에 비용계로 수도권 3선에 유이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때 유승민계로 주류 일각의 반발도 있었지만 김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고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대변해온 인물입니다. 이번 인사로 임명직 당직자 9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6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친윤계 색채도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은 경북 지역 재선인 이만희 의원이 맡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수도권 인물난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지역구가 모두 영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된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복구 당시 막말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인선 발표에 앞서 최고위에 참석한 조수진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성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확정되기 전 임명안을 두고 조 최고위원에게 김 대표 거취를 언급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김 부원장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평가 대신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당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민생을 보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참모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연내 대통령실의 대규모 인적 개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이 큰 나무 아래 테이블에 앉아 회의를 합니다.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회의 장소부터 바꾼 윤 대통령은 참모들부터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참모진 회의를 외부에서 한 건 처음입니다.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책 발굴과 이슈 생산에 있어 여당이 대통령실의 의견에 끌려간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변화의 방점을 정책을 위한 소통 강화에 찍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김기현 대표의 의지를 윤 대통령이 뒷받침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민생 행보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큰 폭의 인적 개편이나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기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당이 주도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민심을 고려한 국정기조 변화와 대규모 인적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즉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따로 떼어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혐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결코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법원도 이미 이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대표에게는 그 결과에 따라서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말하는지 송민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분리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방송국 PD를 돕던 중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당시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김 씨를 유도했고 그 덕에 무죄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대법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최근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 재판은 대행을 하되 후임 대법관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초래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 내년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후임 인사제청권과 전원합의체 재판 주관 업무를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행자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상 권한대행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는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한대행이 심리할 재판은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장 우려됐던 재판 지연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후임 대법관 인사제청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경우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내년에는 대법관 3명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대법관 인선은 검증과 인사청문회 등 3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데 우려하며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는 이종석 현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를 겪은 만큼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친 이 재판관을 기용해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만은 막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야당이 사법 공백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재판관이 임명 당시 국회에서 200석 이상 동의를 받은 만큼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변수입니다. 헌재 소장의 현직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잔여 임기만 채우게 돼 있어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는 이 재판관을 연임시키거나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지구 내 주민들의 삶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집트가 유일한 탈출구인 라파 통로를 일시 개방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구호 물품이 전달되고 있고 미국인과 서방 국적자들이 대피 중인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깃발을 단 연료 탱크가 줄지어 국경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집트는 가자지구의 유일한 탈출로인 라파 통로를 임시 개방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과 이중 국적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고 있어 정작 가자 주민들은 국경을 건널 수 없습니다. وجايين وعارفين مش هيفتحوا المعبر يعني ولا مساعدات إن 8 أيام أقسم بالله لا كهرباء ولا مية ولا نت. 언제 지상 침공이 시작될지 모를 가자 북부엔 남쪽으로 떠나지 못한 주민 5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이동 수단이 없는 이들, 병원을 떠날 수 없는 환자들입니다. لا يوجد حضانة فارغة في ظل هذه الأوضاع الصعبة فهذا جنون. 남부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사려는 주민들이 앞다퉈 절박한 손길을 뻗습니다. احنا عشان اطفال خبز احنا ما حدش له نفس ياكل من المناظر اللي بنشوفها والاحداث اللي بنشوفها. 35만 명이 살던 남부도시 칸 유니스엔 북부 피난민들로 인해 인구가 100만 명으로 늘어나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대규모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부셔버리겠다며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하마스를 없애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전선을 가자지구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전시 비상회의를 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척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החמאס חשב שאנחנו נתפרק.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바이든 미 대통령도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이스라엘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 재점령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I think it'd be a big mistake. Hamas and the extreme elements of Hamas don't represent all the Palestinian people.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지상전에 우려를 표하며 확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빌미로 참전 가능성을 경고한 데다 시리아에 배치된 이란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이 이동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جنایات جنگی سازمان یافته رژیم جعلی اسرائیل فوراً متوقف نشود هر احتمالی متصور است.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맞닿은 28곳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작전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표하고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엔 참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유대인과 무슬림 간의 갈등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정오 범죄가 잇따르고 미국에선 70대 남성이 6살 소년을 무슬림이란 이유로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마당에는 어린이 미끄럼틀과 농구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던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70대 집주인 남성 조셉 추바가 찾아와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And he paid the price for the atmosphere of hate and otherization and dehumanization. 아이 엄마는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계 무슬림에 대한 반감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숨진 소년의 가족들은 고향에서도 비극이 일어났는데 살고 있는 곳에서마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We will do nothing because we are peaceful people. We are educated people. We are not criminals. 반대로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도 급증해 미 FBI는 전쟁이 폭력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각지 유대교 회당이 낙서로 훼손되는가 하면 프랑스 학교에선 증오 범죄로 교사가 숨지고 폭발물 설치 위협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국립대 병원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의사들의 인건비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교수들이 수입이 많은 개원으로 빠져나가자 2019년 5명이던 계약직 교수를 19명으로 늘렸습니다. 다른 국립대 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4년간 국립대병원 10곳의 계약직 의사 수는 57% 늘었습니다. 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선 배경입니다. 25년 입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수가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정원을 늘려주고 인건비 규제도 완화하는 등 의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사 달래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일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료계는 대응책이 극단적인 그 강행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몰리게 됩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부는 왜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고 하고 의료계는 사람 없다 하면서 왜 또 반대하는 걸까요? 오늘은 의대생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의대 정원 18년째 동결 맞습니까? 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의약분업 여파로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3,500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대되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숫자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의사 수가 적긴 적은 겁니까? 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권입니다. 이 해마다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도 거의 꼴찌인데요. 예.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명을 조금 넘어서 39개 나라 가운데 38위입니다. 예, 이 정도면 적은 건 분명하군요. 그럼 늘려야죠. 그런데 의료계는 왜 반대합니까?
네, 의료계에서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단순 비교한 통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이 최대 48시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78시간이었습니다. 이 근무 여건이 다르니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인구당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응급실 뺑뺑이다, 소아과 오픈런이다, 의사 부족한 건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점점 떨어져서 올해는 4분의 1밖에 못 채웠습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내과 모두 미달입니다. 이 전체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지금처럼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특정과로 쏠리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은 계속될 거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예,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예. 이 배출된 인력들이 정말 의사가 부족한 곳을 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필수 의료의 수가를 올리고 지역 출신들을 의과대학 신입생으로 뽑고 지역에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게 다 필요하죠. 예, 일단 의사 수를 좀 늘려놓아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도 한 발짝 물러서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사위 등 대다수 상임위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질타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철근 누락 사태는 물론이고 전관 문제까지 이 LH의 부실 관리가 조목조목 지적됐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 내내 LH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그 무사한 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되겠습니까? 철근 누락 자체도 문제지만 이거를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LH의 안일한 태도가 훨씬 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전관 문제가 방치된 상황에도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들이 다 가서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전무, 부회장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적 요구로 LH가 해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도덕적 해이, 또 그리고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조직 축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내는 개편 방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LH 퇴직자 취업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고 퇴직자와 임직원의 사적인 만남을 1년 동안 아예 금지하는 등 정관예우 근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까지 공개된 상황. 이달 중 나오는 LH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어떤 내용까지 담길지 관심이 커집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치 비방 문구가 실린 정당 현수막이 이 현수막이 걸리지 않던 자리에까지 들어차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인천시에 이어서 울산시가 전용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만 240개가 철거됐습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대로변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단속 반원이 하나씩 줄을 끊어 현수막을 끌어내립니다. 지난달 조례 개정으로 단속 권한을 가진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시작한 건데 오늘 하루 240개를 떼어냈습니다.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현수막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래 오늘 이렇게 현수막을 떼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울산시는 강제 철거의 대안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지역 35곳에 설치했습니다.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과 달리
울산시 조례는 전용 게시대마다 정당별로 현수막을 한 개씩 걸고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정당 현수막용 전용 게시대를 1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여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영역도 침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지난 7월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광주와 울산도 자체 조례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대구와 광주, 전남, 순천 등 지자체에서는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2주 뒤면 헬로윈 참사 1주기입니다. 예년 같으면 유통업계와 놀이공원 등에서는 이 헬로윈 관련 행사와 판촉이 줄을 이었을 시기인데요. 올해는 다른 행사로 대체하는 등 조용한 모습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매장망을 갖춘 대형 할인 매장. 헬로윈을 앞두고 관련 상품을 진열해놨는데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벤트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전년보다는 40% 아이템 수를 줄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놀이동산과 테마파크도 매년 할로윈 한 달 전부터 관련 행사로 떠들썩했지만 올해는 추수감사절이나 웹툰 등 다른 주제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둔 이태원 거리는 작년 이맘때와 달리 헬로윈 관련 용품 판매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축제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전에 호박들도 있고 용품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 않을까. 헬로윈 행사 축소 분위기를 놓고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직까지 아픔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추모를 하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렇게 통제하고 좀 억압하는 것보다 좀 조심해서 그렇게 다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예상지 71곳에 인파감지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광장 분향소에선 추모 주간이 선포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찾는 10대 청소년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스터디 카페 등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무료로 주는 마케팅을 벌일 정도인데요. 카페인 중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탐사대 한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와 편의점. 하굣길 중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거리낌 없이 사 마십니다. 혹시 왜 마시는지 내신 시간이라서 나가는 거죠. 중간고사를 앞둔 다른 중학교 인근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학교 부근 스터디 카페는 고카페인 음료를 간식으로 준다며 백화점은 학습용 천연 카페인 제품이라며 학생 소비자를 상대로 판촉을 벌입니다. 중고생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꼴로 고카페인 음료 마셔봤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18%는 하루 한 병 이상 섭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들 음료는 카페인 함유량이 한 병에 약 100mg으로 2병만 마시면 청소년 하루 권장 섭취량 150mg을 훌쩍 넘습니다.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빈혈과 수면장애, 뼈 건강 저해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선 카페인 중독 우려를 감안해 15세 미만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권장 섭취량 고지 외에 청소년 과다 섭취를 막을 강제 규정은 전무한 상황. 청소년들은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중독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과다 섭취 주의 문구 게시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한지은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었죠.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인데 펫보험 가입률은 1%가 채 안 됩니다. 가격 부담도 한몫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농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를 입양한 김민주 씨. 주기적으로 진찰이 필요한 데다 음식 알레르기도 있어 한 달 병원비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고민해봤지만
내 강아지에게 딱 맞는 상품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 그런 저희 사람들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동물 보험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엄청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반려인의 83%는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부담스러워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와의 맞춤 설계를 통해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넓히는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반 진료부터 암, 심장 등 중증 질환까지 필요한 항목만 골라 지불하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보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코주름이나 홍채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진료 내용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율에 맡겨진 고양이 등록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펫샵 등 장소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차별화된 보험 상품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요즘 봉지라면 가격이 1,000원 내외죠. 50년 전에는 100원이었습니다. 서민술 소주도 50년 사이에 14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금 우리 물가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5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소고기입니다. 1974년 600g에 683원이던 소고기는 55,500원으로 80배 뛰었습니다. 40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천지 차이죠. 소고기 200원, 300원어치도 식구가 다 먹어서 대여서 씻고 지금은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못 먹어. 돼지고기는 44배, 마늘과 당근 60배, 간장과 무, 감자도 5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은 한 봉지 100원 하던 50년 전보다 7배 넘게 올랐고 소주와 맥주도 각각 14배, 6배 상승했습니다.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휘발유 가격은 조사를 처음 했던 시점인 1974년과 비교를 해보면 830% 이상 상승한 걸로. 그동안 꾸준히 오른 국내 물가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 수준으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200 Japanese yen. Snack in Korea is expensive in Japan. 사과 1kg 가격은 평균 6.51달러로 세계 1위. 2, 3위에 이름을 올린 나라들보다 1달러 넘게 비싸고 소고기와 양파 가격은 세계 2위, 쌀은 3위, 상추는 7위로 이들 물가는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가격이 또다시 뛴 우유는 세계 6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호주에서 소고기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60%가량 급락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소가 먹을 풀이 부족해지면서 농가들이 소를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소비자는 올해 말부터 저렴한 호주산 소고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소식이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뉴스입니다만 우리 지구가 아프다는 얘기여서 가볍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육류 판매대. 손님이 호주산 소고기를 손에 들고 한참 살펴봅니다. 갈비 100g에 평균 4,070원으로 6,911원인 한우에 비해 저렴한 데다 4,053원인 미국산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우는 어쩌면 비싸고 호주산이나 미국산은 가격이 비슷하고 그래서 일단 호주산을 좀 찾고 있어요. 지금 와규 쪽으로. 호주 현지는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어린 소 1kg에 3.57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58% 떨어졌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산불이 늘며 목초지가 타들어갔고 사료값이 올라가자 축산업자들이 도축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A couple of hot days starting to come through during September, hanging around for 7-8 days across New South Wales and Victoria is quite unusual. 다만 국내 소매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입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재고가 없어지면 또 수입한 거를 또 채워서 또 시중에 풀고 이렇기 때문에 재고 소진과 수입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호주 현지 소가 폭락으로 인한 호주산 소고기 가격 인하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는 데다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터지고 미국의 긴축이 또 길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6일째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오늘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코스피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시작부터 하락장을 맞은 뒤 장중 한때 2,420선까지 고꾸라졌고 코스닥 지수는 810선을 턱걸이로 지켰습니다. 불과 지난주 금융당국은 이팔 전쟁으로 인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했지만 이란의 직접 개입 우려까지 불거지자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발 경기 침체 사태가 반복될까 하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3.7원 뛴 1,35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여 만에 최장인 16거래일 연속 K주식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국내 주식만 약 2조 7천억여 원. 미국발 긴축 부담에 더해 이팔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지면서 한국 같은 신흥국의 투자금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역설적이게도 국내의 높은 시장 유동성 플러스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유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정리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시장이 되어버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불안 요소인 국제유가의 급등 조짐에 정부는 부랴부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서도 확인됐듯이 반도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반가운 소식인데 한편으론 또 걱정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합병할 거란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 우리 반도체 업체가 왜 긴장하는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9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감산 효과로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을 중심으로 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고 써야 되니까 그래야 데이터를 충분한 지능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니까. 낸드 플래시 쪽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2위인 일본 키옥시아와 4위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두 회사의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30%를 넘어섭니다. 33.3%로 현재 1위인 삼성전자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나노 기술이랄까 이런 게 한계를 보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새로운 신기술 제품에 대한 개발 또는 시장 움직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은 K반도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가 내일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현존 최강 전투기 미 공군의 F-22 랩터가 4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F-22 랩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중의 하나로 이번 공개는 강화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걸로 봐야겠죠. 고민성 기자가 전시회를 미리 둘러봤습니다.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가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날아오릅니다. 코브라 기동으로 눈 깜짝할 사이 수직으로 상승해 하늘로 치솟더니 순식간에 직각으로 방향을 틀고 공중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슬로우 스피드 기동도 선보입니다.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랩터는 적 레이더의 벌레 크기로 탐지됩니다. 마하 2.5의 속도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평양 김정은 집무실까지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은 랩터를 서울 아덱스를 통해 4년 만에 일반에 공개했는데 오는 주말 2차례 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미군의 또 다른 전략 자산으로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가 아덱스 행사장을 비행한 뒤 처음으로 우리 공군기지에 착륙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The B-52 will be a participant at Seoul 8X, 1 to 2 flybys of Seoul Airfield during Seoul 8X. It will not be present on the ground. 미 전략자산의 경우 전개 여부나 비행 경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만큼 이번 비행은 강력한 대북 경고로 해석됩니다. 네, 일단 북한과 러시아 내 무기 거래, 또 북한과 하마스 간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하나의 의도적인 공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군의 날 행사 때 기상 악화로 공개하지 못했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오늘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영화의 흥행 기준이 1,000만 관객이라면 뮤지컬 공연의 경우 100만입니다. 국내 뮤지컬 공연 역사에 100만 뮤지컬은 10편뿐인데 최근 그 2편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올해는 뮤지컬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작품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13년 만에 한국어 공연으로 돌아온 명작 오페라의 유령. 조승우, 최재림 등 검증된 연기력에 극적인 무대 장치와 볼거리로 관객몰이 중입니다. 2001년 초연 이후 지난 4월 누적 관객 150만 명을 넘어서더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누적 공연 1,500회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웅이 초연 14년 만에 누적 관객 100만을 돌파했고 레베카도 지난달 100만 대율에 합류해 뮤지컬의 황금기를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화려한 이름의 기대작들이 100만 고지를 노립니다. 정의 외치리라 나 타이타니아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을 무대로 옮겨 우정과 사랑, 정의를 노래한 뮤지컬 삼총사는 박장현, 아이돌 가수 렌 등 실력파 신예들을 내세웠습니다. 2009년 초연 당시 주인공이었던 신성우 씨가 이번엔 연출을 맡았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첫 한류 뮤지컬로 서사 구조도 좋지만 이 뮤지컬의 특징은 캐릭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7년여 만에 공연하는 레미제라블까지 걸출한 명작들이 줄줄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주 튀니지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둔 클린스만호가 내일 베트남과 맞붙습니다. 상대의 밀집 수비가 예상돼서 다양한 공격 전술이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가볍게 공을 다루는 선수들. 스트레칭을 하는 이강인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튀니지전 대승을 거둔 대표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69계단이나 낮은 베트남은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둔 대표팀으로선 약체와의 평가전도 의미가 있습니다. Yeah, we're looking forward to this game against Vietnam because it's our last preparation game before we start World Cup qualifying.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게 관건입니다.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항상 잘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슈팅 연습이나 마지막 마무리 패스할 때부터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 선수 기용에 여유가 있는 만큼 다양한 조합과 전술을 실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We have 6 substitutions tomorrow, second half. 부상 여파로 튀니지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손흥민과 황인범이 내일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베트남을 상대로 A매치 3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경기는 내일 저녁 8시부터 TV조선 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참매미 소리는 밈 이렇게 리듬을 탑니다. 하지만 말매미는 소나기가 퍼붓듯 우렁차게 쇠하고 울죠. 네, 이렇게 말이죠. 그 소리가 90데시벨에 이르러 진공청소기나 믹서보다 시끄럽습니다.
떼지어 울어대면 소총 소리만큼이나 요란합니다. 노 시인은 그래서 매미는 귀가 없다고 했죠. 귀가 있었던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미도 청각기관이 있습니다. 귀청이 찢어지도록 울 때면 등 양쪽에 달린 고막을 접어서 닫아버리는 거죠. 연산군의 폭정이 한창일 때 삼정성이 임금의 실정 10가지를 조목조목 면전에서 찍어냈습니다. 순자의 경고도 서슴없이 올렸죠. 그런데 폭군 연산의 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경들의 말이 옳다. 그래놓고도 연산은 바뀌지 않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새 정성의 기계가 실록에 전해옵니다. 중국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 사추가 군주 영공에게 간신 미자하를 내치고 충신 거백옥을 등용하라고 직언했습니다. 영공이 듣지 않자 숨을 거두며 내 시체를 창 아래 두라고 유언했다죠. 영공은 그제야 거백옥을 등용하고 미자하를 내쳤습니다. 제 시신으로 뜻을 이룬 지독한 간은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서 참사를 당한 뒤 우왕좌왕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야 임명당직자 일괄 사퇴로 얼렁뚱땅 책임을 땜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에 지면 정계를 은퇴할 각오라는 말로 어물어물 총선 체제를 이끌겠다고 자임했습니다. 이대로 우물쭈물 총선까지 가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 대표의 조건부 정계 은퇴 선언이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론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동문서답 출사표입니다. 그러기까지 딱 하나 반짝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속담에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벽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는 속담도 있죠. 넌지시 변죽을 울리기만 하면 대번의 눈치를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 참패와 관련해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답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해석도 전해졌죠. 임명 당직자들은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의 어떤 안정을 위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그러나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용산 가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도끼 상소라도 올렸어야 한다. 그나마 뼈 있는 소리라고 하기엔 집권당의 서글픈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 안쓰럽습니다. 10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우물쭈물 그럴 줄 알았다 였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는 조금 더 두툼한 외투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며 내일은 올가을 가장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되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8도, 내륙은 대부분 5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며 일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시면 춘천과 대전이 7도, 홍성 6도로 예보돼 있고 바람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 체감 온도는 1에서 3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까지 기온이 올라오겠습니다. 큰 일교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끼는 안개는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예상돼 해안가 근처로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후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